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날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걸린 거 빼고는 네,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빗겨나가지 못하셨군요. 네, 결국은 걸렸어요. 많이 네.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상대적으로 무난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걸리는 게 훨씬 편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먹고. 걸릴 거면은 그렇고 가장 좋은 건 한 사람이라도 덜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더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직 모르니까. 네. 네, 선생님 지난해에 이어서요. 올해 시작에도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21세기에 무슨 군부 쿠데타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3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는 휴전시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그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고요. 아시아팟 청취자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 TMI는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롭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인 중앙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이제 스탄으로 끝나는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아시아 TMI 러시아 편 60회, 61회 출연하셨던 아시죠? 국민대 하정우.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말해놓고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정지원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님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국민대 하정재원입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또 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요, 선생님? 예. 어디로 바뀌었어요? 3월 2일부터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그러니까 러시아 유라시아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예. 러시아 유라시아. 있나요? 예,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예. 강제적으로 단과대 이동도 당하고, 예. 그다음에 학부 체제에서 이제 과로 독립을 했는데요. 그때 그냥 급하게라기보다는 유라시아 전체를 하자라고 했다가 몇 년 해보니까 다시 이제 사회학도를 돌아오게 됐고 또 몇 년 해보니까 유라시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하니까 유럽을 하시는 분이 뭐 하겠다고 오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를 또 넣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다시 한번 강화를 좀 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자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또 이상하게 됐습니다. 끝이 또 슬퍼지네요, 선생님. 어쨌든 뭐 비중은 더 있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좀 발음이 가뜩이나 이제 러시아 어려운데. 유라시아, 예. 그렇죠. 러시아 유라시아. 네, 되게 어렵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럼 사회과학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예. 알아주세요. 네, 선생님 지난번 60회, 61회에 오셨기 때문에 기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예, 잘 예. 지내셨어요? 예, 뭐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페이스북은 그렇게 잘 지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네. 제가 전공하는 지역의 상황도 그래서 네.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또 개인적인 일도 있었어요. 예. 네. 선생님 근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 저희가 중앙아시아라는 큰 나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게 됐는데요. 예. 이를테면 이게 한반도랑 중국이랑 일본 이게 한 나라씩 해도 이 복잡한 나라 이야기를 선생님 동북아시아를 전체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동남아시아 뭐 네, 이렇게 덩어리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되게 죄송했는데 워낙에 또 지역을 잘 아시기도 하고 또 설명도 잘 해주시는 편이라서 저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이 나무위키 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아시아를 지도에서 지도랑 같이 설명이 써 있는데 정의가 좀 다르더라고요. 소련이 정의한 중앙아시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유네스코가 정의한 중앙아시아가 각각 달라요. 지역이.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소련이 정의한 중앙아시아가 제일 협소하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건 유네스코의 중앙아시아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듣고 싶었던 건 중앙아시아는 그럼 도대체 어느 정의가 맞는 건가? 중앙아시아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궁금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는 뭐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뭐 유네스코가 정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히 역사를 보면 심지어는 뭐 거란족이나 네. 뭐 이런 금나라까지도 여진족 여기까지도 중앙아시아를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혹은 중앙 유라시아란 말도 쓰고 혹은 유라시아란 말 쓰는데 가장 좁게는 아까 말씀해주신 구소련에서 독립한 5개 스탄을 붙은 나라들 이게 가장 좁은 범위고요. 그 전의 역사로 보면은 중국의 서쪽 신장 위구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티벳을 넣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지금 시베리아 남쪽에 있는 또 이제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시베리아 이러저러한 투르크계 뭐 혹은 시베리아 민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도 상당히 넓혀서 지금의 이제 이란 동부지방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혹은 코카서스 지역에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제 구소련에서 독립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여기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러시아 남부 지역도 포함하는 그런 광활한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쪽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넓은 정의입니다. 여기서 뭐 자세하게 학자가 각각이 자신이 정한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광의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또 이제 거기서 그럼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그런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이제 주로는 사실은 몽골, 페르시아, 투르크계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흥망성쇠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그 투르크계 민족을 중심으로 많이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투르크계란 아까 말씀하셨던 스탄의 타지크를 빼는 그 나머지 국가들과 그 민족, 그러니까 우즈벡, 카자흐 이런 민족과 아제르바이잔 그런 민족들이 있고요. 그 말고도 독립은 못했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 안에서 아직 독립 못한 뭐 타타르라든가 뭐 바시키르 이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네. 민족들도 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위구르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는 이제 투르크. 그래서 약간 투르크 문화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을 또 투르케스탄이라고도 하고. 예. 그 국가명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투르크인들의 땅. 근데 그럴 경우에 배제되는 집단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투르크와 그렇죠. 이슬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슬람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나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투르크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특히 이제 구소련 이제 속해 있는 국가들로 지금은 현대에는 많이 정의를 하죠. 아무리 봐도 이게 정의되기는 쉽진 않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그쵸, 예. 지역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종교도 문화, 그렇고 민족 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렇죠. 또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거 이게 어디까지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물처럼 막 서로 연결되어 그물처럼 있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어서 지역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우선은 지역 자체가 척박한 곳, 유목민의 땅 이렇게 불리는 곳이잖아요. 이미지도 그렇게 있고 이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이나 약간 역사적으로 지역적인 짚어주실 만한 부분 그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과 인도, 아랍, 페르시아, 또 중국 이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는 오해를 피해야 되는 거는 유목민들도 많이 있지만 네. 남쪽 오아시스 지대나 산악지대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유목지대도 있지만 사실상 정주 반농경 반 유목지대도 있고 완전 정주지대도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 우즈벡 같은 게 예 맞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같은 지역은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실크로드도 있었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뭐 시베리아 그러면은 숲만 있는 줄 알고 네. 또 혹은 겨울만 있는 줄 겨울만 알잖아요. 있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되게 예. 더울 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고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소련식 사회주의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뭐 지하철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중앙아시아도 물론 이제 뭐 개발의 산물이긴 한데 어쨌든 근대 이후에는 이 지역도 뭐 있을 거 다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일반적인 도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식 근대화를 이뤘을 뿐
뭐 지하철이든 뭐든 뭐 다 있죠. 자꾸 지하철만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 역사에 조금씩 들어보셨겠지만 스키타이, 뭐 흉노, 맞아요, 훈, 맞아요. 돌궐, 돌궐. 예. 또 선비족,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지역은 그리스의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 식민시를 건설하기도 했고요. 헬레니즘 문화 뭐. 오 맞습니다. 예. 교과서 보는 거. 그렇죠. 다 이름만 들었던 것들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터키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이들의 출발지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의 출발 지점이 바로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또 여러 가지 페르시아 문명도 이 지역에 밑바탕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은 또 몽골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바로 그 동서를 연결하는 수많은 그 문화와 문명들을 종교 또 인간들을 연결시켰던 물론 잔혹한 어떤 정벌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주민 중심으로 유럽이나 뭐 중국 중심으로 공부해왔던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야말로 당시에 그 고정돼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계급 사회와는 신분 사회는 되게 다르게 굉장히 활발한 다양한 민족들과 계급들과 역동성이 굉장히 엄청 역동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탄코 이 지역이 우리 유목민 정주민 중심의 역사에서 간과돼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중국 중심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오랑캐들 이름으로 그렇죠. 오랑캐, 다 오랑캐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절대로 오랑캐가 아니라는 네, 거. 그렇죠. 그러게 진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딱 그 보는 시선을 딱 맞아요. 하나로 가져가 봐 이러면 모든 게 다 그렇죠. 편견과 편협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저희의 눈을 확장시켜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아시아 국가 5개 스탄 국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스탄이 선생님 무슨 나라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 스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르시아어로 어떤 사람 누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자흐스탄 그러면은 카자흐인들의 땅 이렇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국가 명칭을 자신 스스로가 정했느냐? 이거는 또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한국의 경험을 비춰 보면은 카자흐인들만 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맞아요. 국가의 이름과 이제 민족의 이름은 조금 민족의 개념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칭 민족이라고 하는 그 카자흐 예를 들면은 그 카자흐인의 비율이 지금은 좀 넘었습니다만 과반수도 안 됐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뭐 백몇십 개 이상의 민족들이 살아가던 지역이었거든요. 따라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면은 카자흐인만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탄은 그런 뜻이고, 네, 예, 맞습니다. 5개의 국가 그러니까 근데 참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건데 뒤에서 얘기할 텐데 네. 키르기즈스탄은 네. 본인들 스스로가 여기가 되게 독특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3번의 민주화 마지막은 조금 그렇긴 한데 민주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예,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서 이 스탄이라고 하는 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위에서 부과한 것이고 과거 소련 시대에 뭔가 자신들이 그 좋은 이름이긴 한데 과거에 얽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아서 자신들은 더 이상 스탄으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키르기즈 리퍼블릭,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의 스탄과 1개의 이제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 4개의 스탄 국가와 예. 1개의 공화국에 예.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예. 여기가 약간 공통의 역사적 이게 있잖아요. 예, 러시아의 이제 긴 지배, 그 다음에 소비에트로의 편입, 그 다음에 독립국가 건설 이 과정들이 우선은 나라를 나눠서 듣기 전에 한꺼번에 설명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제 내공을 발휘해서 좀 내공을 좀 줄이자면 발휘해 주십시오. 쉽고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말씀드려야죠. 예, 일단은 이 지역은 사실상 그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투르크인들,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의 타지크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상당히 유사한 민족이고요.
원래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밑바탕이 스키타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문명권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명한 소위 실크로드의 유명한 유적들은 거의 다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발흥한 투르크인들이 이 중앙아시아로 내려오면서 소위 그들의 페르시아 벨트를 끊고 이 지역의 선주민 페르시아인들, 몽골인들과 혼혈이 됐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거대한 이제 투르크인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투르크의 수많은 부족들이 그렇다고 서로 완벽하게 다 뭐 하나의 이렇게 단위는 아니었고요. 네네. 부족별로 완전히 흩어져 살았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몽골 지배 이후에 소위 이제 몇 가지 칸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카자흐 칸국은 여러 다른 그 침입을 받아서 러시아에게 먼저 좀 복속을 자신들이 먼저 보호해달라고 하는 일이 1700년대 말에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존재했습니다만은 이 다른 정주지대와는 달리 뭐 기후도 그렇고 토양도 척박하고 또 네. 그렇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무슨 칸국이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범인이 있지만 사실상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건설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 지역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왔고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모든 지역을 같은 시기에 식민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국가는 이제 조금 복속이 돼 있고 어느 국가는 독립적으로 있다가 우리한테 제일 흥미로운 부분 뭐냐면 이들이 이 근대 러시아 식민지화 되면서 동시에 인근 중동이나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식민지 시야에 있었던 민족들의 뭐 민족 해방 투쟁이나 아니면은 근대화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자디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디드 운동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혁 운동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제 그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민족 국가의 건설에 대한 그런 그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 반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일정 정도 지금의 이제 그 또 꼭 그 국경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기 전에 이제 소련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되고 그 지역이 소련에 의해서 위로부터 국경이 기어지면서 이건 이게 결국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예가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논쟁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놀랍게도 이들은 아까 그 했던 무슬림 개혁 운동이 또 정치 운동 원래는 계몽 운동이었다가 점차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민족 국가 수립 운동으로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코카서스의 세 개 국가나 또 우크라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에 의한 그 사회주의화 또 강제적인 소련 편입 이전에 민족 국가 운동이 있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회주의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들 지역에서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민족 국가 운동을 과거에는 그냥 그런 반동적인 뭐 부르주아 국가, 민족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폄하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여성들의 어떤 히잡을 벗겨야 하는 운동이라든가 여성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종교적 교육을 절대로 그 근대적인 교육에서는 필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굉장히 놀라운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적인 문화도 있고 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슬람이 늦게 전파됐고 또 상대적으로 이슬람이 신심이 좀 덜한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도 갖고 있었지만 그와 별도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당시 서구의 그런 여러 가지 개혁에 육박하는 그 놀라운 정도의 개혁들이 이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이 진보적인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던 진보적인 거죠. 민족 국가가 설립이 됐었죠. 다만 이제 당시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고 소련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그쪽에도 확산이 되면서 충돌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러한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에 편입되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사회주의 한 이론 국가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있다가 1991년에 이제 다 같이 신생 독립 국가로 이제 탄생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이 5개 국가를 또 묶어서 이렇게 계속 들으려니 각 나라 국민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선생님이 설명을 풍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선생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청취자들이 이제 이게 쏙 되게 무슨 큰일 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땡땡땡한 나라다. 이런 정의를 딱 내려주신 다음에 예. 그 독립 이후에 약간 역사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던질까요? 예, 던져주십시오. 선생님, 카자흐스탄은 어떤 나라다? 카자흐스탄은 자원의 부국이다. 자원의 부국이다.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이제 독립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네. 무려 그 한반도에 약 12배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제일 크죠. 예, 가장 네.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어머.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더 독립하면서 더 적었고요. 그리고 그 카자흐인 비율이 굉장히 적고 그런 이제 자원이 많지만 아직 개발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막 그 자원 부국인데 낮에 막 그 단전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런 나라였는데 대대적인 개방을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이 그러니까 이 21세기 신생 독립국가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아무런 다른 광물 자원이 많아도 별 소용이 없고요. 식량 자원이 많아도 소용없고 결국 이제 석유가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바로 이제 좀 더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이제 소위 신거대 게임의 전장이 됐죠. 네. 그때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에 이제 세계 뭐 수위를 다투는 그런 이제 유정과 특히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나름대로 이 중앙아시아 국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빈부격차도 심하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하지만 그래도 가장 발전한 축에 속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자흐스탄도 초대 대통령이 구공산당 출신의 그 제1서기장 출신의 나자르바예프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물려주기 전까지 굉장히 권위주의가 강화됐었고 2대 대통령인 이제 토카예프 때 뭔가 좀 바뀌지 않나 싶었는데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카자흐스탄은 자원이 많은 나라다. 석유, 가스 뭐. 석유가스. 약간 부럽긴 하네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기후 위기에 그닥 좋은 거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이들 네. 국가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풍부한 그 열을 이용해서 그 사막지대나 이제 그 뭐랄까 1년에 일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독일의 뭐 3배인가 그렇다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자신들이 그 자원의 이 저주,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석유가스로 그렇죠. 지원할 수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선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자원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근데 마침 좋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특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나온 김에 그러면 다음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땡땡땡한 나라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다. 예. 바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이 중앙아시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그 풍부한 그 유적지들 실크로드라고 보통 하죠. 실크로드가 노선이 거의 우즈베키스탄에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옛날부터 정주 민족이었죠, 사실상. 그래서 이 실크로드에 뭐 많은 유산들을 갖고 있어서 그 앞으로 이제 관광도 지금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다니고 했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권위주의가 오래됐고요. 여전히. 예,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 카리모프가 이제 죽고 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그 개방 개혁 정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거나 시민사회가 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훨씬 폐쇄적이었던 이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좀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팬데믹이랑 러시아와 그렇죠. 연결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조금은 힘듭니다만 그래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러 가려면 우즈베키스탄을
우선 먼저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가기 힘든 게 이제 카자흐스탄에는 유적지가 많지 않아서 먼저 카자흐스탄 가시고 그래서 자연을 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실크로드 횡단하면서 정말 대단한 유적지들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거 우즈벡이 굉장히 인구 규모는 이제 크죠. 면적은 훨씬 작습니다만 그 인구는 무려 3,3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발달한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제일 많이 알려진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인 것 축구도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 맞아요. 축구할 때마다 나오는 우즈베키스탄. 그렇죠. 그리고 우즈베크와 카자흐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서 우리한테도 많이 낯익은 맞아요. 그런 국가이죠. 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까지 들었고요. 세 번째 국가 키르기즈 공화국. 네, 키르기즈 공화국은 땡땡땡한 나라다. 키르기즈 공화국은 아시아의 스위스다. 오, 아시아의 스위스? 예. 물론 이제 오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키르기즈는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아시아는 스텝과 사막 그리고 오아시스 지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키르기즈 자체가 해발 3,000m에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농사짓기도 힘들고 다른 광물 자원이 안 나와서 조금 가난하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아름다운 1년 내내 설산이 곳곳에 있고 그 높은 지대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시쿨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런 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 인프라는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지만 바로 그러한 그 또 다른 의미의 자연환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죠. 설산 위에 호수가 있다. 되게 신기하네요. 가볼 수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시쿨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이시쿨. 이시쿨이라고 하는 그 호수 대표적인 그 고지대에 있는 호수 중에는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백두산 올라갔다가 그 천지 보고 놀랬었거든요. 천지가 바다 같아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넓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키르기스탄은 저까지 키르기즈 공화국은 뒤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초대 대통령이 공산당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는 이어졌고 그래서 최근에 세 번에 이르는 소위 민주화 시위로 정권이 바뀌는 그래서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런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독재 정권에서 이제 권력이 내려왔다는 맞습니다. 독재 정권이 민주화 시위로 이제 정권을 이양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좀 특이하네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여성 인권 측면에도 보쌈 같은 그런 신분 납치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계급적 차이나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지방 차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뭐랄까요 CEO나 아니면 그 정치 그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그 할당제도 있어갖고 국회의원도 30% 이상이 있고요. 30%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40% 가까이 됩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를 양면성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지방과 아직 발전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옛날 그런 방식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땡땡땡한 나라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1세기에 좀 위험하긴 한데 21세기에 김일성과 같은 북한 체제를 갖고 있다. 21세기에 김일성과 같은 김일성 시대와 같은 김일성 시대와 같은 한참 더 전의 시대와 같은 그 독재를 갖고 있다. 네. 뭐 일찍이 이제 초대 대통령 니아조프라는 사람이 이제 죽긴 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베르디 무하메도로프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요. 그 니아조프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그 동상, 자신의 조상들의 동상, 조상들의 동상, 심지어 자기가 살아 있는데, 그리고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일을 벌였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바로 국가 규모는 굉장히 작거든요. 네. 국가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자원 부국입니다. 또 자원은 많아요. 그래서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어떤 국가도 예전에 미국이 모든 나라를 악어축으로 막 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안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뽑아내는 가스가 필요했거든요. 아까 카자흐
우즈베키스탄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보다 더 많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는 뭐 6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그 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세계 2위, 뭐 어머, 3위를 대단하네요. 예, 그 작은 나라에서 600만밖에 안 된 인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을 바탕으로 독재를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가장 독재적인 나라고 가장 폐쇄적인 경제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아니요. 더 충격적이게도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할 것을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도 그렇고 두 번째도 더 나아지다기보다는 심지어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북한의 그런 모습과 그러네요. 유사한 예. 자기는 세습 안 받았는데 자기는 세습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정치 말고 일반 그럼 자원이 있다면은 예. 뭐 사람들 일반적인 삶은 또 저도 그거 역설적으로 궁금했어요. 되게 잘 사나?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아까 우즈벡 얘기도 한 게 사실은 네. 이제 다른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우즈벡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카자흐는 적었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가스가 있으니까 그쵸, 좀 그쵸. 발전했죠. 우즈베키스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크로드는 크지만 다른 자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아직 질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우즈벡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농자로 이주를 많이 갔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 이민자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렇죠. 고려인 예. 포함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해외로 이주농자를 나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물론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은. 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아 있어요. 다 아주 잘 사는 유학생들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러니까 그나마 그 가스에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이제 그 어쨌든 뭐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의 이제 그런 발전에 그런 맛을 좀 보게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인권적으로도 문제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해외로도 나가는 건 막고 있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의 불만이 좀 덜한 편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시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줘야. 물론 정치적으로는 불만이 많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럼 세 나라, 아니, 5개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이제 그래도 뭐 1인당 GDP는 모르겠지만 이제 GDP 자체는 엄청난 나라죠. 아 그래요. 하기야 인구가 적으니까요. 예. 네. 그럼 마지막 국가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예. 타지키스탄은 땡땡땡한 나라다. 예. 타지키스탄은 유일한 비투르크계 나라이다. 비투르크계 나라다. 예, 예. 딱 느낌이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다른 예. 민족.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지크 민족은 페르시아계 민족. 페르시아. 물론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지크 민족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키르기스 공화국과 더불어 타지키스탄은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악지대고요. 네.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또 구소련 시대에 이 타지크와 키르기스, 우즈벡 등등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구소련 시대의 이 지역은 면화라든지 그런 식량 중심의 그러니까 물론 공업도 있지만 지대가 좋지 않아서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혹은 면화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특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독립하고 나서 이런 모든 손발이 끊어져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됐죠. 그렇겠구나. 그래서 유일한 이제 타지크라고 하는 비투르크계 민족의 땅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투르크 민족의 땅으로 하면 가장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도 하죠. 페르시아계다.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사실 예. 투르크 쪽의 땅이라고 하면 억울해할 수 있다. 예. 비투르크 민족의 땅이다. 예. 페르시아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네. 카자흐스탄은 GDP가 1인당은 아닙니다. 1,792억 달러고요. 그에 비교해서 바로 옆에 우즈베키스탄 402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키르기스는 75억 달러, 타지키스탄도 76억 달러, 팍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423억 달러입니다. 엄청 높아. 엄청 높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600만밖에 안 되는 땅에서 결국 이제 가스로 자원이죠. 예. 네. 하기야 그 사람은 적고 자원은 너무 많고 이러면 정말 좋은 거기도 한데 또 독재가 가능하게 하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타지키스탄은 또 하나 특징은 구소련의 특징은 이제 소련 이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민족 빈부가 크지 않았고요. 네. 구소련의 어떤 나라든 중앙아시아도 생각보다입니다. 그런 격렬한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군과 뭐 네. 반공산군의 어떤 뭐 싸움, 충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주 독특한 게 군부 쿠데타, 군부 독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간 독재이긴 한데 KGB를 후신들을 이용한 그거는 심각한데 군부 독재는 없었어요.
또 하나는 민주화도 없었지만 네. 기르기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민족 간 종교 간 충돌, 뭐 이념 간의 대립 이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3년 이상 내전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전의 주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것도 되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친공산 지역 세력과 네. 이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반군의 충돌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친공산이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공산주의자라고 보기 어렵고요. 기득 세력? 기득권 세력이죠. 아. 이제 70년 동안 그 지역을 친러시아적인 어떤 그 클랜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그 지역 파벌과 반대도 사실은 자유주의 야당이나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네. 그들의 연합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게 이슬람 세력이었고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세력은 좀 작게 줄어들고 이슬람 세력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이 이슬람 세력도 과연 그럼 다 극단적인 이슬람이냐? 이건 또 아닙니다. 네. 예, 바로 그냥 이슬람은 하나의 저항의 이념이었을 뿐이고 이데올로기였을 뿐이고 사실상 이제 가난한 지역들이 그 기득권 지역 혹은 기득권 그 세력에 반대해서 하나의 저항의 이념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어쨌든 공산 지역이었잖아요. 네. 일반적인 자본주의 지형에서 만약에 이제 저항의 이념으로는 물론 뭐 종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좌파적인 이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사회민주주의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여기 거꾸로잖아요. 네. 좌의 이름으로 네. 그들이 기득권이니까 맞아요. 네.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종교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력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거 자신들의 어떤 이념으로 삼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그게 좀 그래서 이 좌우가 바뀐 그쵸. 그게 한때 굉장히 지형이나. 얘기하기 굉장히 많은 설명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주의 깊게 좀 그러네요. 알아들을 네, 필요가 그 있습니다. 현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네. 예.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여기 그 들게 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쪽이 이슬람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랑은 좀 다른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이 굉장히 늦게 전파가 됐고요. 네. 특히 스텝이나 산악지대는 이슬람이 굉장히 더 늦게 혹은 와도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혹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뭐랄까요, 뭐 각종 그런 샤머니즘과 그렇죠. 샤머니즘 이런 거가 있었겠죠. 잘 결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심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적었고요. 다만 이제 정주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그 또 거꾸로 이슬람이 지배하는 데 필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죠. 좀 더 그 받아들여지긴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좀 발전을 할 시기에 소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탄압을 받고 어쨌든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종교적인 그런 선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슬람이 이 지역은 더더욱 게다가 또 개혁 이슬람의 운동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 소련 되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소련 시기를 겹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제 마치 이슬람 그러면 이렇게 다 히잡 쓰고 다니고 네네. 뭐 여성 인권이 막 굉장히 다 억압적인 것처럼 자꾸 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이 지역에 또 우리가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지역은 가보시면 놀랍게도 그런 뭐 자유롭습니다. 히잡 막 예, 히잡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히잡은 아랍의 정통이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쓰는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전혀 머리만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는 아랍 복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복장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이랑 우리는 우리 전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들이 따로 이렇게 모자 쓰는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히잡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종교적 신심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리고 뭐 그냥 우리보다 더해요. 그냥 뭐 미니스커트 입고 예 그냥 거기서 술 마시고 물론 이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돼지고기 또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이슬람인이 아닌 민족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파는 데도 있고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사실 그 이미지도 중동에서는 아주 일부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쵸.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약 사우디랑 쿠웨이트 정도가 좀 심하지. 또 이제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은 오히려 요르단 이런 데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렇게 편견처럼 갖고 있던 이슬람이라는 문화의 그 맞아요.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나 동남아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걸 준비하는데 다르죠, 예. 엄청 세속적인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종교 문제가 그래서 덜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된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이 이렇게 땡땡땡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궁금했던 점 잠깐 물어보면요. 그 러시아가 이번에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국민들이 러시아보다는 유럽 정체성을 갖고 싶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 중앙아시아 5개국도 그런가? 약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뭐 유럽 정체성을 갖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앙아시아 형성되는 과정이 러시아 혹은 소련 이 어떤 유기적인 그런 연결 뭐 혹은 뭐 억압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그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과정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네. 경제적으로 특히 많이 연결이 됐고요. 특히 아까 그 많은 나라들의 차이점 어떤 그 독립 이후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발전 정도의 차이점들이 결국 이제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냐 높으냐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 자율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게 되고요. 러시아와의 관계 또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외의 산업들도 러시아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일단은 독립했을 당시에는 일단은 소련이 곧 러시아였으니까 무조건 거의 다 탈러시아였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인 외에도 각 국가 내에 러시아인이 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것을 더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주를 많이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시대 내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네. 30% 이상 있었거든요. 또 그들이 또 북쪽에 많이 집중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자칫 잘못하면 북쪽이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북쪽이 러시아로 합치겠다. 이런 지금 어디지? 돈스크? 돈바스. 돈바스. 예. 없애주세요. 창피하네. 이거 헷갈리죠. 누군 뭐 돈가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돈바스. 예, 돈바스 지역. 예, 돈바스 지역처럼 그 지역이 훨씬 넓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뭐 좀 더 오히려 탈러시아 친속으로 가고 싶어도 그렇고 또 친속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도 봐도 그렇지만 친속으로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뭐 안보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도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인권과 이런 뭐 모든 민주주의 이런 것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뭐 그것도 맞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지역은 국가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스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국가들은 뭐 그 지역이 별로 민주적이지 않아도 투자를 하고 하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들은 탈러시아 친서구를 했다가 많이 이제 다시 뭐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도 있지만 러시아를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자원 빈국이나 러시아인 비율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이제 심지어 국경도 몇천 미터 걸쳐 있기 때문에 1000미터 정도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더 그렇고요.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극단주의나 테러, 마약 같은 루트 때문에 그걸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러시아가 대신하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즈벡이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이제 좀 그렇고 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스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 큰 소리를 그렇다고 칠 수 유럽 정체성을 갖기는 힘든 게 이들 국가들이 다 권위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게 싫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러시아도 경제는 못 도와주니까 연결은 돼 있어도 결국 이제 중국으로 기우는 것이죠. 이들 국가들끼리요. 뭐 소비에트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이긴 하지만 좀 보완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 요즘 말로는 뭐 지역 협력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역 경제 협력 체제라든가 서로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안보나 군사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산업 자체가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이루어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 없이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다만 러시아가 생각만큼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로 또 과도하게 다시 경제적인 그런 토대들이 러시아에 과도하게 종속된다면 자신들의 그 독립 이후에 독립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정당성을 훼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한테 안보나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예, 예. 안보 문제는 확실히 러시아에게 기대고 있는 건 맞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번에 바로 1월 초에 있었던 뒤에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시위 진압도 그 집단 안보 협력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기구를 통해서 CSTO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주로 러시아죠. 사실은 이제 뭐 몇몇 나라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빨리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듯이 이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안보 있어서 이제 이 지역을 강하게 통제를 해왔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은 이제 계속 안보적인 위험도 있었고 조지아 같은 나라라든지 우크라이나 지금도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해왔던 게 이제 경제적 수단과 이제 군사안보적 위협을 계속 해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조금 기울고는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유럽연합과 유사한 기구 이제 계속 추진해왔죠. 군사안보적인 여러 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이 바로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건데요. 러시아가 경제적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2000년대 석유가스가 붐이 있었을 때 러시아는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구소련 국가들의 상당 부분을 묶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EU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위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요? 예, 왜냐하면 아직은 몇 개 국가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EU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바로 배후지에 어마어마한 석유가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회원국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유럽만큼의 뭐 자본이나 기술은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일정 정도의 자본 기술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언어적으로 서로 통하는 이게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공용어였으니까 이 노동 그러니까 풍부한 숙련된 노동 인력들이 있는 것이죠. 또 시장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게 유럽연합을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바로 옆에 그것도 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또 우려했겠군요. 예, 게다가 이 지역에 있는 가스 석유에 대한 매력은 주변국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해서 중국과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기존의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구와 이제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죠. 물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구소련국이 다 들어간 건 아닌데요. 네. 또 이 공동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이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구소련 국가도 있고 심지어 지금 옵저버로 으르렁거리는 파키스탄이랑 인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이 이번에 회원국이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이란 이런 데까지 들어와 있어요. 더 되게 엄청나게 많이 커진 커졌네요, 거죠. 진짜. 석유가스가 먼저 보고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중국은 안 껴줍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되게 긴밀하게 지금 더 그렇게 됐지만 네. 사실은 서로 안으로는 서로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고 견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1대1로와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혹은 또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대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충돌을 합니다. 중화민족 같은 개념인가요? 예,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로 경쟁적인 영역이 서로 비껴가긴 했지만 앞으로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서로 지금은 힘을 더더욱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침공하고서부터는 그렇긴 한데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둘 사이의 경쟁 관계가 있고요. 서로 간에 그 협력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뭐 동남아에도 한국도 이제 우리도 협력 기구 같은 걸 만들고 협력 체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더 평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 협력 체계들끼리 싸우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 그룹 내 멤버들끼리는 협력이 강화되는 네. 거고요. 아, 다른 협력이랑 같이. 그룹핑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하나로만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예. 구성원으로서 네. 그 공통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또 집합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짬짬이가 생각났어. 5.11 짬짬이 막 흥미로운 이런. 게 그 카자흐스탄 시위 때 어. 그 구소련 국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CSTO에서 러시아군이 파견되니까 그때쯤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거는 상하이 협력기구 차원에서 군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 그때가 뭐였냐면 바로 직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무조공산이 됐잖아요. 네. 그 지역을 둘러싸서 벌어질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과 힘을 합쳐가지고 먼저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직접적인 군대를 파견한 거죠. 처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은 이 문제는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치면서도 굉장히 그 서로 경쟁, 이제 견제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프가니스탄 관련돼서도 이제 경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아, 선생님께서 뒤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게 시간이 또 벌써 예. 이렇게 가버려가지고요. 예. 잠깐만 더 하나만 짚어보고 나머지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서 나눌 예. 건데요. 그럼 이 5개 국가들은 절친이에요? 우리가 이제 5개 국가를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처음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헷갈릴 텐데요. 일부러 그룹핑을 좀 지어보면 그 안에서도 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서로. 아, 강력한 경쟁 상대예요. 서로 친한 것 같지만 으르렁. 역사적으로도 둘이 좀 이렇게 분리돼서 만들어졌고요. 둘이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인구 수로 보나 영내의 어떤 자원의 어떤 분포도로 보나 두 나라가 아주 오랜 그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뭐 그 어떤 그 전쟁 같은 충돌까지 간 적은 없는데요. 그 두 국가가 이제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맹주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좀.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거는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철도나 도로 연결이 특히 철도 연결을 좀 덜 했었어요. 예,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갖고 서로 연결이 안 되게.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좀 개방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의 중심은 우즈벡이라고 자신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즈벡이라는 민족은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을지만 어쨌든 이 실크로드를 지배하던 사람들인데 이 근대 이후에 필요한 석유 가스가 없다는 이유로 좀 적다는 이유로 자기네들 볼 때는 그냥 유목 민족에 불과한 카자흐 애들이 더 잘 사는. 약간 강북 강남 같은 느낌이야. 원래 부자는 여기야. 이 느낌. 예. 그렇고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족 분교가 많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피비린내 나는 사람을 아까 내전 말고요. 그냥 민족 분교. 네. 내전 말고 민족 분교 있었던 지역이 바로 키르기즈 남부의 우즈벡 민족과 키르기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또 잘 지내면서도 또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혹은 그 클랜들의 충동질이 있으면 아주 잔인한 그런 살인극들을 많이 벌였던 대표적인 두 민족인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키르기즈 안에 사는 우즈벡 민족들이 이제 살인을 많이 당했던 그런 슬픈 역사네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이 중앙아시아가 탈러시아 친서구뿐만 아니라 친터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투르크계 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역사를 갖고 있던 민족이고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국가잖아요. 그 터키가 과거에 그 범투르크주의를 들고 중앙아시아 대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투자나 뭐 온갖 인프라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이제 신생 독립 국가로서 모델을 그 형님 국가인 터키를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터키 모델을 채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터키가 자기네가 형님이고 나머지를 어쨌든 범투르크주의를 끌고 가려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 국가에서 자기들만의 엘리트들이 형성되고 어쨌든 자기들끼리의 그 지배구조가 형님 됐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국가를 뭐 해체하고 통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전의 역사에서는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집권적인 국가도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다가
결국 이제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경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틀 안에서 독립국가가 스스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말도 통하고 의외로 다 말이 통합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언어가 통하죠. 잘 통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로 만들어진 이 경계가 그들의 어떤 인위적인 경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어떤 교환과 문물의 교환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하긴 한데 여전히 이제 으르렁대는. 예. 터키하고는 언어적으로는 통하나요? 아 그게 정말 재밌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그 터키 그 이스탄불 문화원에서 공부도 해봤는데, 예, 그 약간은 그 하위 그룹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하위 그룹들끼리 통하는 정도는 상당히 유사. 예를 들면은 하위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선생님? 뭐냐면 이제 우즈벡과 위구르가 하나의 그룹으로 비슷하고요. 예,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들끼리는 거의 90% 이상 통합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와 키르기스가 또 하나의 그룹으로 엮여서요. 또 그들끼리는 거의 90% 통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코카서스에 있는 그 국가와 아르메니아, 그 투르크멘 그리고 터키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오구즈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오구즈 그룹. 예, 그들끼리도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90% 이상 통하고요. 투르크멘하고도 한 80% 이상 통하고. 근데 요 그룹 간에도 한 뭐 50%에서 뭐 70%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구르인들이 중국어는 몰라도 위성으로 터키 방송 보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코미디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를 벗어나면 이 러시아 안에도 투르크 민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뭐 타타르 뭐 그런 사람들도 좀 더 멀리 있을수록 아무래도 좀 언어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들도 상당히 유사한 그 이해도가 50% 이상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진 않겠다. 여기저기 다니도. 그러니까 서쪽 터키서부터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민족까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맞습니다. 우리 동남아 맨날 볼 때는 언어는 또 다 다르잖아요, 쌤. 그래가지고 다르지만 또 아니에요. 비슷한 데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다 통하고. 거기는 그렇긴 한데 우리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만 해도 말이야. 우리 70% 알아들을 수가 없어. 베트남, 라오스요. 죄송 태국이랑 라오스요. 네네네, 그렇죠.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 방송 보고 맞아. 약간 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리적 인접성이 아니라 언어 문화적인 유사성 때문에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너무 지역이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르크어의 유사성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런가 봐요. 언어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나라 말 좀 했었으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때. 저도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로 다 통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서 조금 다르고 좀 이렇게 그쵸.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5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요.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가버렸어요. 선생님 오늘 극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에서는 오늘 들었던 5개 국가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정치랑 사회 그리고 뭐 외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정재원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시고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예, 특히 바쁜 것도 바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프네요, 마음이. 제가 또 애증했던 힘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사람들도 저렇게 막 잘못하면 15년형까지 갈 수 있는데 시위 나가는 그거에 정말 눈물겹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롯데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롯데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네, 쌤이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시고 또 우리 김영준 선생님 코로나를 겪고 네, 해제되자마자 나와주셔서 불안하시죠? 아니요, 불안하진 않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또 나오실 거죠? 예, 나와야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아 TMI 중앙아시아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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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